안녕하세요. 컨텐츠 산업 창업론 이동훈입니다. 벌써 11주 차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모듈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9주차까지 그 수많은 혁신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들, 기업들, 그리고 그 변화의 의미들을 추적하는 이론들을 공부했다면,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탐구했다면 10주차부터 15주차까지는 우리가 직접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어 보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직관이나 어떤 직관이나 직감? 이런 충동적인 어떤 생각들, 이런 것에 의해서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굉장히 체계적인 절차와 단계를 따라가면서 이 서비스들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런 가이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고 실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보다 더 구체화시키는, 체계적으로 구체화시키는 단계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출발선으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서비스 목표를 정하는 한 주를 공부했었어요. 아직 과제를 마감하는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감일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모두가 다 과제를 제출하지는 않았는데요. 제출한 친구들 과제를 제가 이렇게 한 줄 한 줄 읽어봤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요건에 맞게 한 줄을 작성해 주셨더라고요.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한두 개 눈에 띄었습니다. 나머지들은 사실은 조금은 매력적이다라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 수준에 그쳤어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감 시간까지는 아직 하루 이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마감 과제 한 줄 문장을 작성하는 그 과제 마감일 이전에 언제든지 과제 한 줄을 수정하셔도 괜찮습니다. 말을 막 버벅대네요. 왜냐하면 사실 이 한 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오늘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한 줄을 가지고 여러분 남은 15주까지 여러분들의 그 한 줄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깊이 있게, 심도 깊게, 그리고 또 풍성하게, 그렇게 확장해 나가는 작업들을 할 거거든요. 때문에 그 첫 단추인 그 한 줄이 제대로 꿰어지지 않으면 뒤에 가서 조금 버벅대기도 하고, 또 그 한 줄에 진짜 나의 의지와 열정과 애정이 묻어 있지 않으면 뒤에 있는 과업들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재미없거든요. 내가 진짜 이런 서비스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좋겠어 하는 한 줄이어야 여러분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나머지 내용들을 풍부하게 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후에 그 한 줄이 변경되어도 괜찮습니다만, 이왕이면 남은 시간 동안 그 한 줄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매력적인 한 줄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만 더 고민의 깊이를 깊이 있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제 오늘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한 줄을 가지고 진짜 이게 의미 있는 한 줄인지, 의미 있는 서비스 목표인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또 다른 누군가도 이런 서비스가 있기를 원했는지, 왜 이런 서비스는 아직도 안 나왔, 와, 그 서비스 대박이구나, 그런 서비스 있으면 나도 사용할게,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서비스인지를 검증하는 그런 과정들을 오늘 수업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거기에 맞는 또 과제가 있으니까 그 과제도 또한 성실하게 수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팀별로 이 과제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강의 자료에 보이시는 그 매 단계마다 사실 실습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모두 다 소화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풍부함을 추구할 텐데요. 그리고 다각도에서 진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할 텐데, 사실 우리가 이제 팀별로 과제를 실습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다 실습으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마 과제 양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다들 이렇게 진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는 도중에 꼭 이런 과정 정도는 개인이 일주일 상간에 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정도를 잡아서 소략하게 실습을 하는 정도로 꾸몄어요. 그러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매주 조금씩 수업 과제가 나가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도 채점하느라고 아주 요즘 그 정신이 쏙 나갈 지경이거든요. 여러분 사이버 캠퍼스 보시면 여러분들이 1차, 2차, 뭐 3차, 4차 특강 보고서까지 해가지고 냈던 것들의 평가가 살짝씩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개별적으로 코멘트를 다 쓰려고 노력해요. 특강 보고서 같은 건 코멘트는 안 쓰고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에만 코멘트를 씁니다. 그리고 일단 롱테일 두 번째 과제였죠. 그거는 제가 또 다른 이제 그 과제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도 하나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는데요. 코멘트가 달려 있는 것도 있고, 또 과제를 체크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도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들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캠퍼스 과제란에 여러분들이 올리셨던 과제에 제 피드백이 있는지, 점수가 제대로 체킹이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종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잔소리는 여기까지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조사 목표를 설정하는 그 단계까지 공부를 함께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한 문장을 만드셨죠.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들은 이 조사 목표가 실질적으로 서비스의 목표가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목표로 예로 들어서 설명했냐면, 아침을 자주 거르는 가톨릭대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한 아침 대용식을 만들어 보자 라는 조사 목표를 설정한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이 조사 목표가 실제로 가톨릭대 학생들한테 필요한 서비스인지 라는 걸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검증 단계를 거치다 보면 정말이네, 정말 필요하네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기획자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 판이하게 가톨릭대 학생들은 아침 안 먹는데, 혹은 아침을 거르는 학생이 거의 없던데? 이런 결론에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감하게 조사 목표를 접으시면 됩니다. 다른 목표를 세워야죠. 이 서비스 가지고는 우리가 오픈해봤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메인 타겟에게 어떤 이로움을 줄 수가 없어. 그 타겟에게 이롭지 않다라는 얘기는 그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도 수익을 창출해낼 수 없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프롤로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사 목표를 설정하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수업하게 되는 이 조사 목표가 정말 타당성 있는 것인지를 검증하는 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하다 보면 엎어질 수도 있고, 나의 기획이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실제화되어서 나오기 전에 검증 단계를 거쳐서 이 서비스가 유의미하지 않아 라는 걸, 타당하지 않아 라는 걸 밝히는 건 이후에 들어갈 수많은
투자 예산들에 대한 세이브의 기능을 하기도 하죠. 어차피 망할 건데 그 서비스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쓸 필요는 없잖아요.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오늘 배워야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서비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타당할 경우에만 서비스를 런칭하고요. 더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바로 서비스를 폐기시켜야 됩니다. 그 아이디어를 폐기시키고 또 다른 어떤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야 되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 서비스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가 타당한지를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타당성을 밝히는 과정 중에 원래 생각했던 그 서비스 목표보다 더 의미 있는 서비스 목표가 드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 서비스 목표를 설정했을 때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서비스 목표, 내가 생각하는 서비스 목표가 부정적이야 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야 한다는 말씀을 꼭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팩트들을 부정하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어떤 근거들을 만들기 위해서, 원하는 목표의 근거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고 나에게 불리한 것들은 이렇게 취하지 않는 전략을 쓰시면 좋은 아이디어를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냉철한 눈으로 이 서비스에 대한 검증 단계를 거치셔야 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비스 목표를 설립했다면 처음으로 해야 하는 게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조사 계획이라는 건 뭐고 도대체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는 건 뭔가 읽어볼까요? 조사 계획의 수립은 조사 목표의 성격에 따라서 조사 방법과 조사 대상이 당연히 다르죠. 때문에 조사 계획 이전에 조사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따르는 조사 방법, 조사 대상, 조사 수행 방법에 대한 조사 프레임워크를 설계해서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론입니다. 무엇을 조사할 것인지, 누구를 조사할 것인지, 어느 곳을 조사할 것인지,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물론 그 이전에 왜 조사할 것인지가 선행돼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단계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 학교를 졸업하시고 사회에 나간다. 어떤 구체적으로 무슨 NHN이라던가 네이버, IT 기업들 혹은 여러 컨텐츠 기업들 이런 데 가서 무언가를 기획하려고 기획 업무로 혹은 마케터가 되어서 가려고 할 때 그런 쪽으로 취직하려고 할 때 이 과정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절차적으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일들을 수행할 때도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회사에서만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한다거나 학과에서 무슨 학생회 회의를 한다거나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진행하려고 할 때도 사실은 이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이라는 툴의 각 단계들이 함께 동반된다면 훨씬 더 실패 없는 확률이 높은 그런 서비스들을 디자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기본 구성을 보면 조사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세요. 조사 목표에 따라서 포커싱하고자 하는 영역과 관점을 명확하게 설정했다면 조사 목표의 특성을 정의하고 이에 맞는 조사 방법과 조사 대상, 조사 수행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조사 프레임워크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식의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조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방법을 선정하고 대상을 선정하고 수행을 선정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방법, 어떻게, 조사 배경은 무엇이고 조사 목표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한번 글로 적어보는 거죠.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글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건 굉장히 다른 수준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적어보고, 그래서 무엇을 조사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 내용을 리스트업하고, 이걸 조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또 찾아서 나의 조사 목표와 조사 대상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선정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데요. 몇 명에게 조사하는 것이 적합할지, 조사 인원, 대상 선정 기준 정해야겠죠. 무조건 뭐 나한테 친한 친구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조사하기 어려운 대상이더라도 그 대상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노력을 들여서 조사를 해야 해요. 조사 일정, 조사 장소. 나 혼자서 하기 어려우면 그러면 어떤 누군가가 서포트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까지도 함께 이 조사 대상 선정에 표현되어야겠죠. 조사 수행, 조사할 때 준비물은 뭐가 있는지, 뭐 필기도구가 준비물일 수도 있고요. 인터뷰를 하는 데 있어서 녹음기가 준비물일 수도 있고, 아니다, 카메라로 찍어야겠어, 관찰을 하겠다라고 하면 일정 시간 동안 거기다 카메라를 몰래카메라처럼 설치해 놓고 사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어떤 관찰 카메라를 찍어야겠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을 공들여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중요한 거, 조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거예요. 조사 방법론 선정은 조사 목표나 조사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에서의 조사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행동과 사고 방식, 그리고 본질적인 필요와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방법과 도구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조사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이 페이지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사 방법에 대한 것들을 공부할 텐데요. 네, 여기 나오죠. 이제 어떤 조사 방법들을 공부할 텐데, 이 모든 방법들, 여기 지금 이 문서에 나와 있는 방법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사용자 조사 방법론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방법들이죠. 어떻게 하면 돼라는 거니까. 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또 여러분들이 방법을 설계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특별한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방법을 설계하시고 그 방법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그 결과가 어떤지 분석해 보시고 냉철하게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현장 조사에 대한 방법론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장 조사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죠. 현장 조사는 실제 체험을 통해서 고객들을 조사하고 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조사자는 고객의 경험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고객의 숨겨진 요구사항 및 장애와 제약사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통찰을 발견하고 숨겨진 기회들을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본 구성. 현장 조사는 여러 번 진행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어떤 공간에 내가 투입이 되어서 시간을 써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현장이 항상 있는 현장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해요. 그러니까 현장이 항상 보존된다거나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언제든지 여러 번 진행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현장 조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일회성 있는 공간들이나 상황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죠.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사전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야 현장에 가서 어그러짐 없이 조사를 하게 되니까요. 그 얘기입니다. 현장 조사는 여러 번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조사 현장에 나가기 전에 각 팀원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조사를 수행하고 현장에서 관찰되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나 이제 팀을 이뤄가지고 현장 조사를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요? 우왕좌왕하게 되죠. 분명하게 너는 어떤 역할을 해, 너는 어떤 역할을 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놓지 않는다면 역할과 기능들을
분명하게 분배하지 않는다면 현장에 도착해서 빨리 관찰을 하고 뭔가 정보를 획득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내가 이거 하기로 하지 않았어? 야, 너 그거 준비해 왔어? 뭐 이런 아웅다웅 하다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 조사라는 건 굉장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팀원들 간의 화합, 협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되는 네. 그리고 예측하지 않았던 여기 보이는 것처럼 숨겨진 기회를 포착하는 게 되게 중요해지기도 해요. 예측하지 않았던 어떤 상황들이 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나한테 맞는 내가 계획했던 것 그 테두리만 준비해서 갈 것이 아니라 그것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좀 뭐랄까 넘치게 준비하는 게 현장 조사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조사의 역할을 분담하세요.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조사 현장에 나가는 팀원 각자의 역할과 목표를 명확하게 합니다. 특히 서비스 디자인 팀은 다학제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같은 수업에서 이런 툴 수업을 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여러분 다 전공이 각각 다르잖아요. 실제로 이 현장조사, 이제 기업에서도 이 현장조사를 나가게 되면 뭐 이를테면 기획팀에서 또 서비스팀에서 혹은 디자인팀에서 혹은 프로그램팀에서 이렇게 여러 명이 전략팀에서 마케팅팀에서 여러 명이 여러 팀들의 대표 선수들로 모아가지고 현장 조사를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쵸? 새로운 숨겨진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눈이 필요해요. 사실 디자이너들끼리만 움직인다면 디자이너들의 성향은 기획자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여기서 디자인이라는 건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기획자들하고는 좀 달라요. 혹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운영팀의 사람들만 모아서 그 현장 조사를 나간다면 그들이 보는 눈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다학제적으로 각기 다른 분야에 있는 대표 선수들을 구성해서 현장 조사를 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어차피 서비스라는 건 사실 기획자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학제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는 팀에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SNS, 인스타그램을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 인스타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그 분야의 사람들이 각자 모두 다 이 서비스 목표가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현장 조사에 투입되는 거죠. 때문에 각자의 전문적인 지식 및 관점으로 각 터치 포인트를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해 줘야 해요. 이를테면 디자이너한테는 지형적인 거, 디자인적으로 더 잘 볼 수 있는 것들을 메인으로 해서 보고 그 외에 서브로는 다른 어떤 것들을 봐주세요 라고 요구를 한다거나 프로그래머한테는 여기에 네트워크 상태라던가 사용자들이 실제로 네트워크 서비스들을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주로 관찰해 주세요 라거나 속도를 체크해 주세요 라거나 이렇게 자기의 전문 분야들을 체크하고 그걸 메인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잘 관찰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의도적으로 전혀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모르는 분야를 관찰하게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특별한 의도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 현장 조사에 나가면 꼭 노트 테이킹을 하세요.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노트에 기록해서 조사 후에 팀원들과 논의를 통해서 통찰을 도출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합니다. 노트 필기 시에는 실시 방법론에 따라서 수행 항목별로 정리해 둡니다. 이제 어떤 분류 체계를 가지고 정리할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상 그 팀의 어떤 룰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가시거나 하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어떤 식으로 정리하자라는 식의 룰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는 수행 항목별로 정리를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 조사를 나가기 위한
그 대표 선수들은 각 팀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자기가 보고 느꼈던 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혹은 이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혹은 이 서비스 목표가 타당한지 아닌지 총체적인 이야기들을 잘 전달해야 돼요. 자기 팀원들에게. 제가 팀 작업을 할 때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모두가 다 같이 하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비효율적인 게 없어요. 팀 작업할 때는 반드시 역할을 분담해서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나눠서 하는 데서 끝나요, 대부분. 나눠서 하는 데서 끝나면 일관된 어떤 서비스 방향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한 방향으로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나눠서 각자 조사했던 것들을 통폐합은 아니고 통합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비록 그 분야를 연구하진 않았지만, 탐색하진 않았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를 직접 탐색했던 누군가처럼 네, 죄송해요. 전화가 이게 블루투스 연결이 안 돼 있는데도 네, 아이패드로 전화가 오네요. 신기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협업이라는 것은 그 얘기까지 했죠. 나눠졌다가 다시 나눠서 각자 일을 진행하다가 다시 모여서 각자가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조사했던, 탐색했던 내용들을 이제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억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꼭 필기를 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뭐 녹화를 하거나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자기가 봤던, 만약에 녹음을 한다, 녹화를 한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 있었던 어떤 회사에서는 어떤 팀원 하나가 자기가 해왔던 거를 그냥 자료를 뚝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라는 거지. 녹음 카메라로 인터뷰를 따왔으니까. 그거 바람직할까요? 그럼 같이 뭐하러 그거 보겠어요. 그죠? 원본을 주되 자기가 요약 정리를 해야죠. 네. 원본은 당연히 줘야 하고요.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을 내가 다시 체크해야 하니까 원본을 주되 그거에 대한 요약 정리본을 함께 정리해서 주면 요약 정리본을 보고 궁금한 부분만 원본을 찾아서 더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혹은 조사했던 사람이 놓쳤던 부분들을 조금 더 잘 다른 관점에서 네, 잘 체킹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는 줄 수 있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고객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라는 거네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깊은 통찰을 도출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줍니다. 이렇게 고객의 관점을 가지면 최종 컨셉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릴 때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힌트가 있어요. 아직 최종 컨셉에 대한 의사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잡았던 조사 목표, 서비스 목표가 조사 목표의 단계이지 진짜 서비스 목표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과제로 내셨던 그 한 줄이 오늘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한 줄이 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뭐 현장 조사할 때는 인터뷰어가 필요하고 노트 기록자가 필요하고 비디오, 사진 촬영자가 한 명씩 필요하다. 최소한 3명 정도의 역할 구성을 가지고 구성되어서 나가야 한다. 뭐 준비물은 노트, 펜, 카메라, 스케치북, 녹음기, 비디오 레코더, 포스트잇. 오늘은 뭐만 있으면 되죠? 요즘은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뭐 이런 인터뷰 시트지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날짜, 참가자 이름, 장소, 그다음에 제일 부각되는 내용을 적으세요. 관심을 갖게 된 것 혹은 중요한 것을 적어보세요. 기타 주목할 사항들을 적어보세요. 뭐 이거는 하나의 폼이에요. 예시.
가이드, 꼭 이대로 따르진 않아도 되지만 뭐 이런 식의 자료들을 가지고 현장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순서를 보시면 조사 계획을 확인하고 조사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미리 챙기고 어디를 방문하고 누가 관찰하고 누가 경험해 볼 것인지 역할을 분담하고 조사에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챙깁니다. 심지어 뭐 타임테이블을 만들기도 해요. 타임테이블이라는 건 실제로 언제 우리가 몇 시에 만나서 어디로 이동하고 그 이동 장소에서 얼마의 시간을 들여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관찰을 한다거나 필드 조사를 하고 어떻게 돌아온다라는 것까지의 계획을 가지고 보통은 일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네.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거는 여러분들 과제를 제출하시거나 할 때 이 폼은 되게 중요해요. 종종 제가 어떤 형태로 제출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몇 페이지로 해주세요. 그다음에 뭐 특강 보고서는 또 폼을 올렸어요. 포맷을 올렸는데 그 포맷하고 상관없이 개인의 자유롭게 기술한 특강 보고서들이 있다라는 거죠. 감점 요인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거 써주세요. 쓰면 됩니다. 라고 그냥 자유롭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염두해서 그런 포맷을 만들고 그 포맷을 뭐 PDF로 올려주세요. HWP로 올려주세요.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요구하는 제가 발주한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사람의 의도를 따라주셔야 해요. 그거 연습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무슨 사실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요. 공모전 같은 거 제출할 때 어떤 형식대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사이즈, 포맷, 그다음에 구성되는 구성 요소들 뭐 이런 거 제시하라 그랬는데 그 폼대로 제시 안 해서 떨어지는 친구들도 저는 꽤 봤거든요. 제가 심사할 때도 그랬고 또 제 제자들 중에도 뭐 JPG로 내라 그랬는데 저희가 포토샵 파일도 냈더니 떨어졌어요. 뭐 이런 친구들 있습니다.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여러분들도 과제 꽤나 그렇게 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 바꿔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제를 제시할 때 거기에 쓰여져 있는 문구를 잘 확인하시고 체크하는 그런 성실한 버릇들을 꼭 기르시기 바랍니다. 역시 잔소리였습니다. 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실제로 현장 조사를 나가기 전에는 먼저 진짜 고객이 되어보는 연습을 해보면 실제로 고객 경험을 해본 다음에 리서치를 나가면 고객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이득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과 실제 행동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또 실제 행동은 항상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인식하고 뭐든지 사람들이 말하는 것, 관찰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뭔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진짜 팩트만 건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친화도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친화도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친화도 분석은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들을 연관성에 따라 분류하고 패턴을 찾아냄으로써 본질을 이해하고 팀원들 간의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법론입니다. 조사된 데이터 분석에서 서비스 컨셉 개발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활용 가능한 그런 방법론인 거죠. 기본적으로 친화도 분석이라는 건 오랜 시간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포스트잇에 적힌 정보들을 이리저리 옮기고 계층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친화도 분석을 통해서 참가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집중해주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해요. 이제 조사를 하고 왔어요. 현장 조사를 하고 왔어요. 그러면 현장 조사에서 얻게 된 수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정보들을 일단 다 포스트잇에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각자. 그리고 분류 체계를 만들어서 어떤
이렇게 분류해서 붙이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분류 체계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똑같은 그 포스트잇이, 한 장의 포스트잇이 이쪽 분류에 붙을 수도 있고 저쪽 분류에 붙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포스트잇에 이런 게 쓰여져 있다고 생각해 봐요. 남자, 안경, 20대 여자, 학생, 휠체어, 책, 자동차, 모자, 이런 게 쓰여져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분류 기준을 갖느냐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묶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자동차, 안경, 모자, 책, 휠체어 이런 게 다 묶일 수도 있는 거고 안경과 자동차만 묶일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포스트잇을 써요. 왜냐하면 이렇게 묶다 보면 우리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더 확장하고 발전시키려고 할 때 묶다 보면 요런 정도의 타겟에게 요런 서비스가 만족할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다른 컬러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류 체계를 가지고 묶어보는 연습을 하는 걸 이제 친화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친화도 분석은 일반적으로 이런 순서를 가지고 진행돼요. 연관된 데이터들을 그룹화해 보세요. 팀원들은 작성된 포스트잇을 속성에 따라서 빠르게 그룹핑을 해요. 진행 과정 중에 그룹 간의 관계성이 발견될 경우 해당 그룹들은 서로 가깝게 재배치하고 그 그룹핑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포스트잇의 재배치를 반복합니다. 얼마나 걸려요? 80분 이상 걸려요. 이게 생각보다 앞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필드는 60분 정도거든요. 생각보다 어떤 그룹을 나눠서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죠. 이 분류 체계가. 그래서 그것들을 하는데 충분히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붙여보고 저렇게도 붙여보고 하면서 과연 이 친화도 분석이란 결국엔 나의 서비스의 가장 친화도가 높은 것들은 무엇인지 어떤 요소들인지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룹별로 대표 단어도 도출해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류 체계가 만들어지면 그룹핑이 완료되면 각각의 데이터 그룹으로부터 대표 단어를 도출합니다. 대표 단어는 하위 개념들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다른 단어들을 포괄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대표 단어겠죠? 그게 대표잖아요. 네. 대표 단어는 다른 정보들과 구별되도록 다른 컬러의 스틱 노트에 적어서 각각 그룹의 상단에 붙입니다. 또한 각각의 대표 단어들을 가진 연관성을 지닌 두 개 이상의 그룹들이 있는 경우 두 개 이상의 대표 단어에 대한 상위 개념의 대표 단어를 작성하여 계층 구조를 만듭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냐? 기회 요소나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정리하고 도표화해 보는 거죠. 대표 단어를 포함한 그룹핑이 완료되었다면 각 그룹이나 포스트잇에 기회 요소나 팀원들의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다른 색상의 포스트잇에 적어서 해당 포스트잇 위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드 조사를 통해서 어떤 최소한의 정보들을 모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인사이트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건 모으는 거거든요. 그 발견되는 인사이트들은 어떻게 해요? 또 붙여야죠. 그렇지만 그게 팩트하고 관찰되었던 것과 이 새로운 아이디어, 인사이트들이 같은 색깔로 붙이게 되면 나중에 제대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비스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니까요. 분류를 제대로 해놔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어느 순간 서비스를 막 개발하고 진행하다 보면 막히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막히는 순간 다시 백해요. 백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할 때 원래 그 관찰되었던 요소들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겹치게 같은 색상으로 붙여 있다면 어느 게 진짜 팩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회 요소나 아이디어들은 다른 색상의 포스트잇으로 그 위에다가 붙이게 된답니다.
여러분이 포스트잇을 하지 못하더라도 뭔가 색깔 펜을 이용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분류를 계속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뭔가 서비스 개발을 하는데 그 단계를 계속 이렇게 조금씩 쌓아 올려 나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전체적인 구조가 그려지실 거예요. 대표 단어 등을 통해서 그룹 간의 관계를 연관시켜 조직화된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각 데이터 그룹 간 상관관계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해서 도표합니다. 사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제가 강의를 준비하는데 줄글로 강의 내용을 쫙 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 아프지 않아요? 잘 이해도 안 되고. 사람들은 시각화된 인포메이션 자료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게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이 된다거나 하나의 표로 정리된다거나 아니면 다이어그램처럼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지고 이 요소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어 라는 걸 줄글로 쭉 쓰기보다는 이런 다이어그램 같은 걸로 표현된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기획을 난 나중에 어떤 회사의 기획자, 마케터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라면 사실은 인포그래픽에 대한 공부도 좀 해놓는 것이 훨씬 자신의 스펙을, 자신의 능력을, 역량을 기르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과제 낼 때도 그렇거든요. 좋은 과제는 레이아웃도 좀 잘 나눠져 있고 보기도 좋아야 해요. 내용 당연히 좋아야 하고 근데 줄글로 줄간격도 없이 그냥 빽빽하게 쓰여져 있는 글 읽기 싫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196명 거를 읽어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간중간에 이를테면 가장 최근에 그 평가했던 롱테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림도 넣어주고 표도 넣어주고 혹은 수치도 넣어주고 이렇게 볼드체와 이렇게 사이즈도 좀 다르게 표현해 준다거나 이러면 훨씬 한눈에 들어오고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어떤 데 강조점이 있구나 이런 거 훨씬 더 잘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활용 팁 가급적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진행하세요. 우리 이걸 못하게 된다는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친화도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하는 게 이해관계자 맵이요. 사실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비스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죠. 예년에 이 툴을 가지고 여러분 선배들하고는 실제로 팀별로 작업을 했었어요. 그럼 이 이해관계자 맵을 대단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려워하고 잘 못하고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해관계자 맵은 서비스 이해관계자들의 연결관계를 파악하고 그들의 니즈와 동기를 고려하여 이해관계를 시각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와 니즈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기본 구성 이해관계자 맵은 대상 서비스를 시스템 관점에서 분석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정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특히 사람 또는 각 기관의 역할이 충돌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서비스 기획, 모니터링, 서비스 개선 및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 조정 등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우리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서비스 목표 뭐죠? 가톨릭대 자꾸 쓸 때 카라고 쓰네. 가톨릭대 학생에게 어떤 가톨릭대? 아침을 굶는 그죠? 굶는 가톨릭대 학생에게 편리하게 있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아침 식사를 만들어 보자. 이런 서비스 목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첫 번째 단계였던 필드 조사 했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관찰을 하거나 진짜 아침을 굶는 애들이 있나? 가톨릭 대학생이 몇 명이지? 인터뷰를 해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친밀도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야 되는 게 이해관계자 맵인데 이해관계자 맵이라는 건 만약에 이런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이 서비스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관계자예요, 관계자. 개인일 수도 있고 그룹일 수도 있죠. 그죠? 어떤 관계자들이 있을까요? 여러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 할 때. 어떤 사람? 우선 제일 먼저 얻게 되는 사람은 뭐죠? 가톨릭 대학생이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가톨릭 대학생도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는 건 누구? 아침 굶는 가톨릭 대학생. 근데 아침 굶는 가톨릭 대학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침을 먹는 학생도 있어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아침 굶는 애는 메인 타겟일 거고 만약에 이 서비스가 정말 잘 된다면 아침을 먹는 학생도 편리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자신이 아침을 해서 먹지 않고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관계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또 판매상들이 있어야겠죠. 판매자가 있어야 되고 이 판매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요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요리가 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재료를 공급해주는 자들이 있어야 될 거고 또 뭐 어디 가서 먹는 게 아니니까 포장하는 사람들이 포장 공급자 혹은 유통하는 사람도 있어야겠죠. 여기다 쓸까요? 판매해야 되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만 있을까요? 그러면 재료를 잘 구입하거나 뭐 잘 어떻게든 재료를 잘 획득해서 그걸 요리해서 학생한테 판매만 하면 될까요? 이런 서비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또 다른 누구는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대답을 들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학교 앞에서 뭐 샌드위치 파는 아저씨, 뭐 주먹밥집, 학교 앞뿐만이 아니죠. 역 앞에 김밥 할머니, 뭐 이런 사람들도 이해관계자일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각각 어떻게 이 서비스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득이 되고 어떤 문제점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핵심 대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역할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와 간접적인 이해관계자로 나눴어요. 핵심 대상이 아침 굶는 가톨릭대 학생이라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누구인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간접적인 관계자가 누구인지 또 나와야 되죠. 나 또
중요한 사람이 하는 사람 생각났어. 누구? 엄마 아닐까? 엄마? 엄마나 아빠, 가족. 여러분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집에서 늘 우리 애가 밥을 잘 먹고 갔을까? 이런 거 고민하시는 여러분의 부모님들, 혹은 뭐 하숙집 아줌마, 혹은 여러분이 서비스한다 그러면 여기에 경쟁사가 될 수 있는 기숙사 식당, 학교 식당,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해관계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직접적인 관계자에 속하는지 아니면 간접적인 관계자에 속하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해 본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면 뭐 하겠어요?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이 서비스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이득을 보느냐 혹은 어떤 손해를 보느냐를 파악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맵을 통해서. 왜? 만약에 내가 이런 거예요. 학교 앞에다가 커피 전문점을 하나 새로 내요. 그러면 당장 나의 커피 전문점의 이해관계자는 물론 내 커피를 사줘야 하는 그 소비자들이겠죠. 아마 학교 앞에다가 낸다 그러면 아마 학생과 교직원, 동네 주민, 뭐 이런 분들이 이해관계자일 거고, 그 이해관계자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겠죠. 그들이 제각기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사가는 시간대도 다를 거고, 테이크아웃 하는 건지 아니면 한 개만 사는 건지 친구 거하고 내 거하고 같이 사는 건지 아니면 커피만 먹는지 케이크도 같이 먹는지 뭐 쿠키라도 하나 더 사는지 커피를 사는지 버블티를 사는지 뭐 스무디를 사는지 각기 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커피숍이 많아요. 그죠? 옆에 이미 백다방도 있고 뭐 이디야도 있고 뭐 파리바게트에서도 커피를 팔고 막 다 판단 말이에요. 주시도 있고. 그러면 학교 안에도 있고 심지어 커피 동원도 있고 공차도 있고 막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커피 전문점을 하나 내므로써 이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어떤 커피 전문점에서는 경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커피 전문점에서는 우리가 협업을 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뭐 등등등 때문에 이득이 되는지 아니면 손해가 되는지 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해관계자 맵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과연 나의 서비스 목표에 관여되는 사람들인가 라는 걸 만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쉐도잉이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재밌는 방법인데요. 쉐도잉이 뭐죠? 그림자 같은 거잖아요. 숨어 있는 거. 고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직원과 동행하며 그들이 경험하는 서비스를 관찰하고 서비스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디테일한 감정에서 외부 상황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전반을 자세하게 관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론입니다. 쉐도잉을 수행할 때는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사람들의 감정이나 행동을 놓치지 말고 포착함으로써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쉐도잉은 우리처럼 서비스 초창기에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막 나온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프로토타입이 있을 때 만들어지죠. 혹은 내가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할 때 쉐도잉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 양식들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에는 없었던 서비스를 내가 만들어 라고 할 때는 이런 쉐도잉 방법을 통해서 그 대상을 탐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경우는 없어요. 똑같은 상품은 없겠지만 유사한 상품은 있죠.
혹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상품들은 서비스들은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의 프로토타입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쉐도잉은 할 수 있어요. 유사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분석하는 거죠. 때문에 얘는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카메라처럼 숨어서 조사해야 돼요. 조사자들은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해야 하며 메모나 비디오, 사진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서비스 상황을 기록합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관찰자 효과를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뭐냐면 앞서서 우리 한 가지 얘기했던 거 생각나세요? 관찰하기 할 때 팁으로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달라요 라는 거. 쉐도잉 할 때도 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해야 하냐면 사람들은 누가 나를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평소에 했던 것과는 다른 행동을 하죠. 여러분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때문에 진짜 저 고객이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는구나 라는 걸 진짜 관찰하고 싶다면 내가 관찰하고 있어 라는 사실을 노출하지 않으셔야 돼요. 네, 그 얘기입니다. 고객 인터뷰와 병행해서 시너지를 내보세요. 관찰하는 것과 진짜 속마음을 아는 건 또 다르죠. 때문에 고객을 인터뷰할 때 고객이 이야기하는 서비스 경험은 추상적이고 단편적이죠. 쉐도잉과 인터뷰를 병행하면 고객의 실제 상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맥락 있는 인터뷰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한 말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하세요. 아우, 나 저런 거 싫어해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 행동을 하거든요. 그 서비스를 이용하거든요. 아우, 저 아주 쉽게는 나 SNS 잘 안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SNS에 들어갔던 기록을 보면 하루에 2시간씩 들어가 있어요. SNS를 안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를테면 그냥 속이는 걸 수도 있고 창피해서, 혹은 나는 눈팅만 하지 기록을 하진 않아요. 게시물을 올리진 않아요. 사람들한테 댓글을 달지 않아요. 어떤 직접적인 액션을 하지 않을 뿐이지 눈팅은 계속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안 한다고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서비스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분류 체계 같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객들에게 어떤 게시물들을 노출해야 얘네들을 오랜 시간 내 서비스에 잡아놓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안 해요. 이렇게 저는 SNS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고객이 진짜 안 하는 걸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때문에 인터뷰와 쉐도잉을 같이 병행하면 우리가 관찰하는 것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심층적인 의미, 진짜 행동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쉐도잉을 위해서는 이런 준비물과 역할 구성들이 필요하고, 결국은 인터뷰 기록 시트에다가 똑같이 아까 그 탐색하기 첫 번째에서 있었던 인터뷰 기록 시트이죠. 그런 것하고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용 팁! 비디오 촬영 또는 녹음을 하세요. 요즘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이런 거 이제 쉐도잉을 통해서 뭔가를 관찰해 오세요 라고 과제를 내드리거나 이걸 낸다는 건 아니에요. 내드리거나 하면 대부분은 다 비디오 촬영이나 녹음을 하죠. 근데 이제 비디오 촬영이나 녹음을 할 경우에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해요. 지금 이제 특히나 이 쉐도잉이기 때문에 몰래 하는 거잖아요. 때문에 다 녹음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걸 써도 되겠습니까? 라는 허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 이 쉐도잉이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해요. 요즘은 다들 그런 것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사항들을 녹음을 통해서 놓치지 않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또 개인의 액션이나 정보를 뭐라 그랬죠? 노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정보보호법과 이게 상충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심층 인터뷰. 심층 인터뷰는 사람들의 행동과 동기를 파악하는 등 삶에 대한 깊고 풍부한 이해를 돕기 때문에 대부분 조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 또는 서비스 이해 관계자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서비스 이용 특성 및 내재된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핵심 이슈를 추출해 보세요. 고객이 활동하는 실제 환경에서 인터뷰를 해보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인터뷰 참가자의 집이나 직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하고 실제 환경에서 그들을 인터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맥락을 고려한 인터뷰는 참가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조사자가 인터뷰하는 시간 동안 참가자들이 언급하는 사물, 공간, 사람 등을 실제로 볼 수 있다는 되게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인터뷰는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그 관찰하기의 인터뷰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인터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했다면 그 이후에 심층적인 의미들을 물어보는, 그래서 쉐도잉이나 뭐 이런 방법들을 그다음 뭐죠? 친밀도를 분석한다거나 이해관계자들을 다 한 다음에 그럼 내가 거기서 뭔가 궁금증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런 요소들이 더 궁금한데 이런 요인들이 뭘까? 이런 관계자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컨택해서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들이 등장한다라는 건데 이를 위해서 역시 뭐 역할 구성과 준비물 비슷하고요. 인터뷰 시트도 비슷합니다. 인터뷰할 때 고객의 말과 행동을 에 대한 기록을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우선 실행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어 봐요.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대표성이 있는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고객군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인터뷰 섭외 기록을 세웁니다. 내가 만약에 무슨 병원 서비스를 하나 개선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 병원에서 이건 뭘까요? 하여튼 뭐 병원에서 스마트폰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100명이면 100명 많은 인원들을 조사하고 그 심층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또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뭐 특이점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특이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뭐 이럴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한정된 자원이 있어요. 인력도 그렇고 시간도 있고 자원도 마찬가지죠. 예산도 때문에 모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대표성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게 이제 사실 이런 일들을 많이 해본 노하우이기도 한데, 어느 정도 그 고객들, 내 서비스의 고객이 될 대상자들을 분류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표성으로 대두되는 사람을 선정해서 조사를 심층 인터뷰를 할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조사에 필요한 준비물 미리 챙겨야 하고 심층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이 재밌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일단 고객들로부터 동의서의 승낙 사인을 받아야 해요. 아까 그 촬영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내가 당신과 인터뷰를 하고 이 인터뷰는 우리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만 당신이 누군지 밝히진 않겠습니다. 밝혀야 하는 내용은 뭐뭐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문서화하죠. 그리고 그거를 미리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같은 데다 사인을 받아요. 안 그래서 만약에 이걸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고소당할 수 있어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터뷰가 시작되면 가능한 참가자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말이 많으면 안 되겠죠.
라는 묻고 더 많은 정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심층 인터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 인터뷰가 서툴게 되면 인터뷰 대상자는 대부분 네, 아니요, 아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되게 단답형의 대답만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걸 지양하셔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섞어서 되도록이면 그 인터뷰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네, 내용들을 듣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터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 할까?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기 위한 목록을 한번 작성해 와라, 뭐 이런 과제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작성해 오는데 제가 봐도 이거는 뭐 네,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뭐 이런 종류의 답밖에 나오지 않겠는데? 이런 질문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되게 길게 자신의 경험담 같은 것들을 다 담아서 진짜 속마음을 드러낼 정도의 수준이 되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질문들이 있죠. 그러니까 말을 잘 끄집어낼 수 있는 인터뷰하는 사람의 능력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사 끝난 후에는 감사의 마음을 잘 표현해야 돼요. 사실상 인터뷰할 때 비용도 주거든요. 뭐 기본적인 교통비, 그다음에 5만 원, 뭐 이 정도 금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 인터뷰가 어떤 인터뷰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예산 범위에 따라서 다르고, 그 정도의 이제 사례 표시를 해야 하는 거죠. 학생들은 뭐 기프트콘 같은 거, 커피 한 잔 정도, 네, 그런 정도의 마음의 표현을 전달하는 것이 분위기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현장 당일에 팀원들과 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라. 잘 아시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당일에 공유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조사 팀원은 3명을 넘지 않게 하세요. 너무 많으면 이 대상자가, 인터뷰에 참가하는 사람이 당황해합니다. 자기 혼자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여기 나오죠? 직선적인 질문은 가급적 피하세요. 고객들은 종종 자신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직설적인 질문은 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인터뷰는 음성과 사진, 영상으로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풍부하고 매력적인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라고요?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쉐도잉이 허락받기가 어려운 거지, 왜냐하면 쉐도잉은 다 찍고 나서 이걸 사용하게 될 경우에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심층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약속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영상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뭐 녹음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라고 허락받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나는 영상으로 녹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거짓으로 녹화하시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세요. 고소당합니다. 고소하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나면 공유하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공유하기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찾아낸 현상들을 기회와 아이디어 그리고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로 전환시키는 방법입니다. 공유하기는 가급적 구체적인 세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팀원들이 특정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상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유하기는 정보의 요약이 아니라 실제 고객과 그들의 생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작성하고 세부 사항이 잊혀질 수 있으므로 조사가 끝난 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팀원들이 조사된 고객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머지 팀원들은 포스트잇에 메모를 합니다.
메모는 나중에 기억하기 쉽도록 짧은 문장으로 담도록 합니다. 왜냐면 메모를 막 다 길게 하잖아요. 메모잖아요. 길게 하면 막 메모하고 있다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중간에 대화 내용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때문에 우리 뭐라고 얘기하면 기자처럼 메모하기. 기자들 되게 조그만, 여러분 영화 보시면 조그만 이 노트 같은 거, 수첩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계속 뭘 쓰잖아요. 그럴 때 문장을 다 쓰지 않거든요. 그냥 되게 짧은 키워드 중심으로 써요. 맥락에 맞춰서. 팀원이 모두 함께 새로운 정보는 프로젝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 피할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화하기. 그렇죠. 뭔가 한 사람이 누군가 내가 연구했던 그 대상이, 심층 인터뷰를 했던 대상이 했던 말이 모든 타깃들의 생각과 동일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일반화하는 거. 철저하게 피하셔야 돼요. 그 사람만의 생각이죠. 마찬가지로 단정하기. 이건 이래.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잖아. 물론 한사 그 대표 주자이죠. 우리가 인터뷰를 선정한 그 사람은 그 그룹의 대표 주자이기는 해요. 그래서 전체를 다 인터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정했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마치 전체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 상황을 연출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하라는 거죠. 단정하지 말고 일반화하지 말아라. 평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처방하기. 그들은 뭐뭐 했어야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마치 뭐가 된 듯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가설 세우기. 함부로 가설을 세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팀원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공유를 하고요. 서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어떤 식으로 나누는 게 좋냐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예전에 어쩌고저쩌고 이런저런 일이 일어난 후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면 내가 그 인터뷰를 했던 혹은 탐색을 했던 쉐도잉을 했던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도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죠. 우린 같은 팀원이니까 같이 어떤 상황들을, 정서들을 공유해야 하는 거잖아요. 신체적인 감각도 사용해요. 그쵸? 더군다나 뭐 꼭 말로만 혹은 이렇게 정리한 노트 필기체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몸짓도 하고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역할처럼 꾸며 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현정감을 주면서 이야기를 공유하는 그런 자세들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팀워크를 만들어서 일을 한다라는 건 개개인의 적극적인 발언들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사실 저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규칙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 사실 요즘처럼 이렇게 문자 텍스트가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또 SNS 같이 짧은 틱톡 뭐 이런 거 보면 짧은 스낵컬처 뭐 이런 것들이 지배하면서 이야기를 좀 구체화시키는 거 그리고 이런 구체화시키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런 습관들이 잘 길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일례로 저희 아들도 맨날 누가를 빼먹어요. 맨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라는 것만 있지 누가가 없으니까 어쩌란 네 얘기야? 네 친구 얘기야? 선생님 얘기야? 학교 얘기야? 뭐 이렇게 자꾸 되묻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육하 원칙에 맞춰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습관들을 여러분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공유를 위한 몇 가지 기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탐색하기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해석하기. 이렇게 탐색되어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핵심 이슈를 도출하고 이제 진짜 도출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서비스 목표를 잡았고 그 서비스 목표를 검증하는 단계를 탐색했어요. 그리고 나면 진짜 목표를 잡아야 하는 건 뭔지 설정하는 단계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탐색하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해관계자 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요. 이 파일은 여러분 이미 올려드린 거죠. 네, 그거 강의 자료 게시판에 보시면 이 파일 올려드렸고 그 파일의 뒤로 쭉 지금 수업하고 있는 페이지 말고 뒤로 쭉 넘기다가 보면 이런 파일들이 등장해요.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진행되어야 하는 이 각각의 단계들에 대한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날까요? 단계들에 대한 포맷, 그쵸? 포맷이 뒤에 적혀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찾으셔서 이 이해관계자 맵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요. 과연 나의 핵심 대상은 누구이고 내 핵심 대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누구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자는 누구일까? 라는 걸 적어보는 거예요. 최대한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요. 너무 적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이렇게 이게 지금 보세요.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 이게 원이 확장된다라는 느낌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아까 제가 기획자들이나 마케터들이 인포그래픽에 대한 기본 지식들을 조금 더 가지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어느 거 하나의 강조점이 없고요.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지 않아 같은 선상에 있을 때는 그런 강조점이 없고 점점 더 이렇게 중요한 거에서 더 많은 범위를 가지고 확장해 간다라는 더 이렇게 부풀려 간다라고 하는 동등한 위치에서 더 부풀려 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진 그런 상징적인 도형이에요. 원을 이용했어요. 핵심 코어는 여기 있고 이 코어를 핵심 대상과 관련되어 내 서비스의 핵심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는 것들을 여러분 적어 보시고 여기 보시면 그들의 역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원 중심에다 핵심 대상을 적었어요. 그리고 여기 사용 설명서가 있죠. 핵심 대상을 기준으로 가까운 영역일수록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적고 중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간접적인 이해관계자를 적어요. 그런데 이 각 이해관계자들이 나와 역할, 어떤 관계인지를 표시해 주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제가 수업에서 할 때는 학교에서 할 때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각각의 관계자들이 내 서비스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보고 어떤 해를 데미지를 입는지를 구별해서 적게 놔두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가톨릭대 학생이면 밥 안 먹는 이면 직접적인 이해자는 엄마일 수 있고 근데 엄마는 이 내 서비스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득은 뭐고 손해는 뭔지 이런 거를 적게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까진 적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적지 마시고 가톨릭대 학생이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엄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엄마를 여기다 넣지 않고 엄마를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어떤 사람이 더 직접적인 이해자라고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뭐 여갑 김밥 아줌마, 김밥 상인, 뭐 이런 사람 있을 수 있는 거죠. 혹은 아침을 먹게 되면 점심 매출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앞 분식집 사장님 있을 수 있고, 또 생각해 보면 아침을 안 먹고 여러분 그러니까 대신 요걸 하려면 생각의 깊이를 좀 가지셔야 하는데, 아침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오다가 뭐 음료수라도 하나 먹지 않나? 혹은 우유라도 하나 먹지 않나? 뭐 이럴 수 있죠. 편의점 아저씨, 편의점 사장님, 뭐 이런 거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아침을 먹게 되면 배부르니까 우유 안 먹어. 오히려 뭐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커피를 마실 수 있죠. 커피 상인, 뭐 이런 걸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접적인 이해관계자, 밥 먹는 가대 학생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걸 적고 여기다가 대신 뭘 하라고? 우호적인지 비우호적인지를 표시하라고요. 그럼 색깔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대신 여기다가 이제 명시를 해줘야겠죠? 얘는 우호적이야, 얘는 비우호적이야, 이런 거를 우호, 비우호적 이렇게 표시를 했다면 누가 비우호적일까요? 아까 이게 또 우유 안 먹으니까 편의점 사장님은 비우호적이고, 김밥 싸기는 비우호적일 거고, 그런데 엄마는 굉장히 우호적일 거고, 커피 상인도 우호적일 수 있고, 분식집 사장님은 비우호적일 수 있고, 밥 안 먹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애매, 뭐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애매함, 모르겠음.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이해관계자 맵을 한 페이지를 잘 만드시고, 뭘로 올려요? PDF로 올려요. 물론 얘는 저거죠. PDF 파일이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파워포인트 같은 데서 만드셔야겠죠? 이 장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비슷하게 최대한 만들어 보시고, 여기에다가 뭐 써야 돼? 학번 이름 반드시 쓰시고, 이 앞에다가 적어 쓰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건 필요 없고요. 이게 안 지워지는구나. 여러분 뭘 쓰셔야겠어요? 자신의 서비스, 어떤 서비스인지 아직 제목은 없으니까 서비스 목표 한 줄 있죠? 의 이해 관계자 맵. 되게 지저분하다, 그죠? 다시. 어떤 서비스, 자신의 서비스. 진짜 참 답답하네요. 다시 앞에 자신의 서비스 목표 한 줄 문장 있죠? 딱 쓴 거를 쓰시고, 이거의
이해 관계자 맵이라는 제목을 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번과 전공, 학번, 이름 적으시고 그다음에 이 표를 PDF로 잘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파워포인트로 만드셔서 이 표를 잘 작성한 다음에 뭘로? 그쵸? PDF로 변환해서 게시판에 올리시면 됩니다. 날짜는 언제까지? 일주일이죠. 우리가 26일부터 듣는 거니까 6월 3일까지. 마감은 6월 3일 수요일 최종까지 형식에 맞춰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질문 있으시면 또 물어보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다시 정리해서 올릴게요. 좀 지저분하죠?